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주말 아침의 매일경제 김명준입니다. 정치권에 한때 이런 말이 회자됐었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그런데 진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게 생겼습니다. 물가, 무역, 환율 모두 비상등이 켜지면서 총체적 경제 위기를 뜻하는 퍼펙트 스톰 경고음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초당적 대응이 절실한 이때 정치권은 뭐 하고 있을까요? 여야 할 것 없이 자중질환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쿵쿵 소리가 들리네요. 뭐냐고요? 하도 답답해서 국민들이 가슴 치는 소리요. 7월 2일 토요일 아침의 명령 답답한 마음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와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경민 전 국회의원, 신성범 전 국회의원, 유용화 한국외국어대학교 초빙교수, 그리고 문인철 시사평론가 이렇게 네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주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 첫 기사 방금 말씀드린 지금 경제가요 심각합니다. 그 얘기 짚어볼게요. 동아일보 일면입니다. 무역 적자, 상반기 무역 적자가 103억 달러로 최악이랍니다. 코스피는요, 장중 한때 2,300선이 붕괴됐는데 보세요. 코스피 2,300선 무너진 그 찰나에 찍힌 모습입니다. 2,299.69, 2,300선이 장중 한때 무너졌어요. 자, 기사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무역수지 적자가 100억 달러를 넘어서며 상반기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하반기에는요,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증가율이 채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란 기업 전망도 나왔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무역수지 적자가 만성화되면서 한국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역 수지가 어떻게 됐는가? 무역 적자가 어떻길래 이런 이 규모가 났는가 볼게요. 저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했어요. 올해 상반기 수출 통계에 따르면 상반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6% 늘었어요. 3,503억 달러.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야, 수출 잘했는데 왜 그래? 수출은 늘어났는데 수입은 26.2% 증가한 3,606억 달러. 6개월 즉 반기 기준 역대 최대 수출액을 달성했지만 폭등한 에너지 수입액, 에너지 가격이 폭등한 것은 뭐 여러 가지 영향이 있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등등등 수입액이 발목을 잡아 무역 수지는 103억 달러 적자로 집계되는데 이번 무역 적자는요,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56년 이후 상반기 기준으로는요 66년 만에 최대치랍니다. 신경민 의원님, 에너지 가격이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은 했습니다만 뚜껑 열어보니까 정말로 이 파장이 크네요. 네, 그러네요. 수출 액수가 이렇게 많아졌고 괜찮은데도 역시 수입이 발목을 잡았고 수입 중에서도 에너지가 발목을 잡았고 그 에너지 값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올 초에 터졌기 때문에 좋아질 가능성이 현재 전혀 없습니다. 에너지 가격의 주요 인덱스로 하는 웨스턴 텍사스나 브렌트나 사우디아라비아 석유값이 모두 다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전망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특히 하반기 경우에는 이제 지금 인플레가 전 세계를 엄습하고 그렇죠.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수출 전망이 그렇게 밝지가 않습니다. 지금 상반기는 괜찮았죠. 근데 하반기는 수출 전망까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에너지 값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수입은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겠네요. 그렇게 따지면은
하반기에는 훨씬 더 좋지 않은 성적표, 우울한 성적표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아하. 이렇게 따지면 올해 수출입 전망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야, 이게요.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 주세요라고 지금 국민들한테 호소하는 지금 이유가 있네요.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매일경제 기사 좀 볼게요. 앞서 말씀드렸죠. 코스피가 장중 2,300선 붕괴됐다 그랬잖아요. 매일경제 이면 제목 보세요. 보세요. 어제 거의 모든 이 종목들이 다 하락.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파랗게 질린 코스피. 상승 때는 여러분 아시면 빨간색이잖아요. 파랗게 질린 코스피. 하반기에는요. 그런데 더 걱정입니다. 지금. 앞서 어제 장중 한때 2,300선 붕괴됐다 그랬잖아요. 하반기에는 2,100까지 밀릴 수도 있답니다. 지금 주시장 직원들 보여 침통한 표정이에요. 지금. 보세요. 상반기 코스피가요. 상반기에만 21%가 급락했습니다. 동학개미들 악몽이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국내 증시가 올해 상반기 부진한 흐름을 보이는데 이어 하반기 유가증권시장 즉 코스피가 2100선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가요. 한 2020년 11월 2일 이후 1년 8개월 약 20개월 만에 2300선이 붕괴가 됐는데 거의 모든 종목들이 보세요. 파란색입니다. 근데 그 낙폭도 엄청 커요. 삼성전자 27.20, LG 에너지 솔루션 26.53 등등등 보세요. 반도체 SK하이닉스 30.53, 삼성 바이오로직스 11.48, 현대차 13.64, 네이버 36.59, LG화학 16.10 등등등 지금 거의 안 떨어진 걸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지금 주시장이 패닉 상태에 지금 빠져들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있어요. 한국일보 3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도 걱정인데 보세요. 주식이 전 세계적으로 50%가 폭락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누가 했냐? 닥터 둠, 비관론자로 유명한 이 교수가 얘기를 했어요. 경제 비관론자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섬뜩한 경고를 했습니다. 주식시장이 50% 꺼질 수도 있다. 경제 비관론자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스태그플레이션 채무위기 도래 주식 저가 매수 기회 아니다. 어떨 때 어떤 분들은 주식 떨을 때 막 들어가잖아요. 그런 기회 아니다 지금. 그렇게 일가를 하고 있습니다. 문인철 평론가님. 예. 또 경제학도 전공하셨으니까 지금 상황이 모든 지표가 지금 다 빨간불이지만 지금 주식시장도 거의 패닉 상태네요 지금. 그렇죠. 뭐 다른 부분도 다 마찬가지지만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아주 불안한 상태입니다. 김명준 앵커께서 방송을 시작할 때 꼭 하는 말이 있죠. 오늘 또 잘 견디고 계십니까? 이렇게 시청자들한테 이제 여쭤보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즘은 정말 우리 서민들이나 국민들이 잘 견디고 있지 못하다 하는 그런 느낌을 통감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가 안 좋고 경제 전망이 안 좋을 때 나오는 말들이 있죠. 스태그플레이션, 지금 방금 한국일보에도 소개가 됐지만 일상적으로 경제가 좋을 때, 경기가 좋을 때는 또 좋다고 이렇게 전망이 될 때는 그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경기가 침체될 때는 디플레이션, 경기가 물가가 하락하는 측면이 있죠. 그런데 좋은 것은 경제 성장이고 그리고 또 물가가 안정적인 것이잖아요. 네.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가 둔화되고 경기가 안 좋은데도 물가가 상승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우리가 항상 그런 위험성을 저 이야기가 나오면 요즘 경기가 안 좋구나. 앞으로 전망도 안 좋구나. 그렇게 이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펙트 스톰. 그것은 정말 그 퍼펙트 스톰. 그 하나하나 이게 이제 기상용어인데요. 네. 그 기후에 있어서 뭐
폭풍, 태풍이랄지 하나하나는 크게 세력이 크지 않고 이력이 약하지만 그게 어떤 자연현상과 결부됐을 때 엄청나게 큰 이제 그 재앙 수준의 큰 자연재해가 된다. 이제 그것을 경제에서 이렇게 해서 정말 경기가 크게 침체되고 네. 힘들어질 때 퍼펙트 스톰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그 금감원장도 얼마나 심각하면은 그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까 3대 에너지원 보면은 석유하고 가스하고 석탄이 3대 에너지라고 하는데요. 작년 이맘때에 비해서 무려 87.5%나 올랐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1, 2%만 올라도 네. 폭등했다. 정말 어렵다 하는데 네. 87.5%나 1년 만에 올랐어요. 천문학적으로 올랐네요, 진짜.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무역 수지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 구조조정을 하자, 산업 구조조정을 하자 여러 가지 대책을 하지만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면은 또 아무도 말을 못 합니다. 네. 제가 조금 이 상황에 과연 맞는 걸 한가 말을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예전에 기재부 장관들이 모두 다 모여가지고 물어봤어요. 역대 우리 부총리, 기재부 장관 중에 누가 제일로 좋은 정책을 많이 내고 또 제일로 역량이 있는 기재부 장관이었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만장일치된 하나의 의견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경기가 좋을 때 그때 기재부 장관 맡은 사람이 제일로 능력이 좋은 사람이었다. 참네. 허드슨 나오네요, 진짜. 네. 경기는 어떤 정책 한두 개만 가지고 이렇게 성공을 한다. 이렇게 진단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아하. 워낙 여러 가지 복합적이고 예부적인 요인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대해서 지금 아주 비관적인 이제 네. 게 많은데요. 또 근데 경제는요 상황이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그런 기대를 또 갖고 있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 이제 물론 기대감을 갖는 건 중요한데 지금 정부의 대응 이게 상당히 중요해 보여요. 다음 기사 볼게요. 세계일보 일면 보니까요. 물가, 무역, 환율 지금 우리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요.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우리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미중유란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유례가 없었던 미중유의 퍼펙트 스톰 이미 시작됐다고 금감원장, 금융권의 수장인 금감원장이 이런 진단을 하고 나섰습니다. 보세요. 그런데 치솟는 물가, 우리 서민들, 우리 국민과 밀접한 건 물론 다른 경제지표 다 걱정입니다만 치솟는 물가 6%대 상승 기정사실화. 요즘요 유정하 교수님 요즘 그런 말도 나온다면서요. 런치플레이션인가? 점심값도 하도 올라서 직장인들 전부 구내식당 줄 서서 먹는데요. 밥값도 정말 덜덜 떨려서요. 지금 물가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지금 뭐 구내식당뿐만이 아니라 그 24시 편의점에서 도시락이 지금 날개도치 팔린다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삼고 시대 고물가 또 고금리 고환율 시대가 이제 오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 삼고 시대에 지금 우리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서민들이 힘든 것은 우리 한국 경제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세계 경제 때문에 그런 그렇죠. 거죠. 2008년 금융위기 때부터 달러를 계속 찍어내고 지난번 코로나 때도 달러를 미국에서 찍어내면서 이것이 인플레이션이 오면서 또 고금리가 이루어지고 막 이렇게 악순환이 되고 있는 과정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한국 경제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점이거든요. 결국 세계 경제가 풀려야 한국 경제가 따라서 풀릴 수 있다란, 특히 우리가 이제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정부가 해야 될 일은 그러니까 버틴다는 말씀입니다. 잘 버티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대기업은 대재벌은 버틸 수 있는 힘이 충분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사회에 예를 들면 고부유층들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충분하죠. 예를 들면 수출 위주로 하는 대기업 재벌은 환율이 올라가면 더 좋은 겁니다. 예를 든다면. 네. 근데 버틸 수 없는 층들은 결국은 국내 수요와 국내 시장의 기반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 자영업자, 서민, 뭐 프리랜서 이 층들, 특히 일반 국민들은 버티기가 더 힘들어지는 것이죠. 월급 봉급자들도
물가가 올라가면 고정비가 더 늘어나고 그렇죠. 네. 이게 절대 소득이 줄어들게 현상이 네. 나타납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정부 정책이 제일 중요한데 이 윤석열 정부는 보름 전인가요? 한 달 전에 정부 정책을 발표했는데 이 신자유주의 부분에 대한 강조를 하면서 시장 만능주의까지 헤아릴 수 있는 정책을 발표했어요. 특히 MB 때 정책이 거의 판박이 되는. 그래서 법인세를 인하했단 말이죠. 25에서 25% 인하하겠다. 또 주식 양도세 부분도 얘기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대기업의 금고만 늘어나는 거죠. MB 때 실패한 정책이 법인세 인하 정책이었고 낙수 효과였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 그걸 적응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선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정부가 결국은 대기업이라든가 대재벌 위주의 정책이 아니라 서민들과 중소기업, 자영업자 이런 사람들이 버틸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죠. 네. 어떻게 버틸 것이냐. 버티지 못하면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재정적인 재분배 정책이라든가 분배 정책이라든가 이런 복지 정책이라든가 이게 가장 중요한 시대란 말이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그런 부분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상당히 그게 걱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민들이 버틸 수 있는 이런 방패막이가 국가에서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안 보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그런 정책을 폈기 때문에 천명했어요 실제로. 신자유주의, 시장주의 이런 부분 네. 때문에 이 정책을 전환시켜야 된다 빨리. 전환시켜서 대기업, 대재벌, 부유층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일반 서민과 중소기업들, 자영업자들, 국민들이 버틸 수 있는 정책으로 버텨야 되니까요 일단. 네. 언제 갈지 모르니까. 그 정책으로 급격히 전환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밑에서부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폭풍이 올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경향신문 기사도 맞아 볼게요. 일면에요. 안 사고 안 먹고 버틴다. 빈곤층에 더 가혹한 고물가. 지금 물가의 이 폭풍이 고물가 폭풍이요. 물론 다 어렵죠. 그런데 이제 비교적 상대적으로 소득이 이 적은 분들한테는 그 파장이 메가톤급으로 지금 느껴진다는 거잖아요. 피부에. 기초수급자 2달 가계부를 보니 조사 가구의 절반이 지출이 수입을 넘는답니다. 똑같은 제품이 지금 물가가 예전보다 엄청 올랐다는 거잖아요. 안 사고 안 먹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안 만난대요. 왜? 만나면 커피 한 잔이라도 먹어야 되고 차 한 잔도 마셔야 되잖아요. 그 돈도 지금 두려운 거예요. 버틴답니다. 자, 신성범 의원님. 이렇게 되면 이제 뭐 비단 기초수급자뿐 아니라 일반 이 상당수 뭐 중산층이든 등등등 국민분들도 너무 먹고 살기 힘들다. 자영업자분들도 먹고 살기 힘들다. 지금 코로나 국면 때 그런 비슷한 상황 올 것 같아요. 너무 힘들다. 그렇다면 국가가 조금 지원금을 준다든지 뭔가 대책 마련을 해달라는 목소리 커질 수 있어요. 이러다 보면 어떤 걱정이 생기냐. 나라 곳간 상황도 따져봐야 되는 좀 악순환도 생길 것 같아요. 경제학자, 경제정책자들이 결정할 문제이긴 한데 저 기사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보십시오. 이 시민단체라는 데서 2달 동안 2월달, 4월달 25가구의 기초생활보장 대상 25가구를 면밀히 조사한 거예요. 네. 다시 말하면 가계부를 쓰게 하고 얼마나 돈이 나간지를 저 유심히 보셔야 돼요. 25가구. 서울, 대구, 부산에 사는. 보시면 특징이 뭡니까? 첫째, 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쓰더라. 얼마나 벌었냐? 월 평균 수입이 말이죠. 기초생활 86만 5,858원. 가운데 부분 있죠. 저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평균 지출이 81만 원. 어디에 많이 썼느냐? 식비와 주급이에요. 보십시오. 그러니까 번 돈의 55.7% 밑에 보세요. 밑에 번 돈의 식비와 주급비로 56%를 쓴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해서 얼마 쓴 거예요? 그리고 하루 평균 8,600원. 저 기사에서 저는 다른 기사를 좀 봤는데 이런 네.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취약 계층이 가장 아픈데 네. 저는 여기에는 기사는 경향신문 안 사고 안 먹고 버틴다로 돼 있는데 어떤 신문 기사에는 전부 굶고 아프고 외롭고라고 표현했어요. 저 대목이 굉장히 중요하다. 취약 계층 흔히 하는
빈곤층이 가장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다. 네. 그래서 흔히들 경제신문이나 이런 데서 물가 상승률이 퍼센트로 나오잖아요. 6%. 이게 감이 안 오는데. 감이 안 오죠, 진짜. 저 기사를 보니까 제가 싼 식재료를 사려고 3만 보를 걸었다는 인터뷰 기사가 있어요. 아, 3만 보. 하루에 3만 3만 보. 보를 걸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에요. 하루 만보 걷기도 힘든데 3만 보를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인데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경제정책 전반을 완전히 손보자 하는 건 너무 또 손쉬운 해법이에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기자들이 물었어요. 아, 좋으시겠어요? 그렇게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집에 창문 흔들리고 마당에 나무 흔들리는 거 안 보셨나요? 우리 경제가 위기 태풍으로 들어갔습니다는 이야기를 한 적 기억나시죠? 그런데 그 이후로 네. 우리 국무총리나 경제부총리가 정말 굉장히 위기의식을 갖고 뭘 하는 것처럼 비춰진 게 별로 없어요. 저는 대통령 해외도 갔다 오셨으니까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모든 강요들이 정말 경제 비상대책을 회의를 하든지 아니면 네. 경제 워룸을 만들든지 이게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려야 돼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통령이 진단은 잘 했어요. 우리 경제 지금 창문이 흔들리고 그런 상황입니다. 진단은 했는데 how?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 말씀해 주신 거예요.